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더니 이 집은 내가 망쳤다. 진작에 쫓아냈어야 했어. 1976년 비 내리는 성북동 길가에서 저는 그릇 파편이 뺨에 박힌 채로 서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딸 셋은 죄였으니까요. 시어머니 목소리는 대문 너머까지 울렸습니다. 유서 깊은 시댁의 기와 추녀 밑으로 후두득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제 귓가를 때렸습니다. 마당 흙바닥은 이미 질퍽했고 세상은 온통 흐렸습니다. 아이들은 제 치마폭에 얼굴을 묻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10살, 둘째는 8살, 셋째는 5살. 하얀 고무신을 신은 새 아이는 눈물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는 나이였지요. 엄마, 할머니가 왜 우리 보고 나가래? 첫째 딸 선이가 물었습니다. 그 아이는 이미 세상의 눈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동네 아주머니들이 대문 틈으로 들여다보던 시선, 반상회에서 수군거리던 목소리. 이미 모든 것을 느끼고 있었지요. 시아버지는 담뱃대를 턱턱 털며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남편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마 위로 비가 흘러내렸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종손대 끊어지게 생겼으니 이제 와서 무슨 말이 필요하겠냐. 그의 목소리는 바람 소리보다 작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9시 뉴스처럼 담담했습니다. 뉴스는 늘 그렇게 누군가의 불행을 담담히 전했습니다. 이혼 도장 찍고 나가. 길게 볼 것 없다. 그 말에 제 무릎이 흔들렸습니다. 빨랫줄에 걸린 아이들의 옷이 바람에 펄럭였고 멀리서 확성기를 통해 울리는 새마을운동 방송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상은 변함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변함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대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세 딸의 손을 모두 잡을 수 없어 아이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따라왔습니다. 저는 대문 밖 흙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퍽! 젖은 무릎이 지늘게 빠지는 소리였습니다. 제발, 아이들만이라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학교는 어쩌고, 친구들은 어쩌고, 내일 아침 도시락은 어쩌고. 그때 동네 안악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봐, 최신의 며느리 무릎 꿇었네. 딸만 셋 낳았으니 당연한 거지. 그래도 그렇지 요즘 세상에 그래도 대문 밖에 무릎 꿇이는 집안이 다 있네. 저는 우산도 없이 비를 맞고 있었습니다. 누가 부처님께 비는 것처럼 합장했는지도 모릅니다. 기억 속에서 그 순간은 여전히 젖어 있습니다. 그때 제 고무신 한 짝이 지늘게 빠져 다시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신발. 둘째 지선이가 말했지만 저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이미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으니까요. 소복을 적시는 빗소리만 남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현관문에 서서 뭔가를 내던졌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보니 제가 시집올 때 가져온 다라이였습니다. 그 안에는 아이들 속옷 몇 벌과 학교 공책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종갓집에서 딸만 낳은 년. 짐은 놔둘 수 없으니 당장 치워. 옆집 최씨 아주머니가 안타까운 눈길로 저를 봤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세상은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법보다 관습이, 정보다 체면이 더 컸던 시절이었지요. 저는 일어나 다라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때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노래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이미자의 동백아가씨였을까요? 아니면 나훈아의 잃어버린 정이었을까요? 세 딸은 말없이 제 치마폭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가장 어린 셋째 아선이가 문득 시어머니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할머니, 엄마 울려서 미워요. 5살 아이의 목소리는 너무나 맑았습니다. 아이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캐러멜 하나를 꺼내 나에게 내밀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눈에서 무언가가 지나갔습니다. 주저함이었을까요? 아니면 오래된 자신의 기억이었을까요? 그러나 그것은 바람처럼 지나갔고 시어머니는 문을 쾅 닫았습니다. 저는 세 딸의 손을 잡고 성북동 언덕길을 내려왔습니다. 한쪽 발은 고무신을 신고 다른 쪽은 맨발이었습니다. 그날 비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가 묵을 곳은 시장 근처 허름한 여인숙이었습니다. 천장의 백열전구는 깜빡거렸고 방바닥은 차가웠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맹세했습니다. 아이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내 딸들을 절대 굶기지 않겠다고. 엄마, 배고파요. 셋째의 목소리에 저는 다라이에서 신문지를 꺼내 펼쳤습니다. 그 속에는 아침에 쪄놓았던 찐빵 한 개가 남아 있었습니다. 세 조각으로 나누면서 제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셋째가 자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내일은 국밥 먹을 수 있어요? 그 말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국밥이라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던 음식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명절 때마다 끓여주던. 갑자기 머릿속에 생각이 스쳤습니다. 국밥, 그래 국밥. 다음 날 아침 저는 여인숙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근처에 국밥집들 있는 시장이 어디 있나요? 주인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광장시장 가게, 거기 국밥골목 있어. 근데 새댁이 왜? 저는 대답 대신 웃기만 했습니다. 아마 그때 제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을 겁니다. 그날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딸만 셋 낳았다고 버림받은 제가 세상을 향해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장 안에서 양은 솥 하나를 주었습니다. 낡고 바닥에 기스가 많았지만 국을 끓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국밥을 끓여야 했으니까요. 국밥으로 세 딸을 먹여 살리겠습니다. 그날 저는 종이에 이렇게 적어 쪽방 벽에 붙였습니다. 세상을 향한 제 작은 선언이었습니다. 광장시장 구석, 천막 하나 치고 양은 솥을 걸었습니다. 그날은 1976년 5월 전국적으로 가뭄이 들었던 날이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달러가 480원을 넘어섰다는 뉴스가 흘러나왔고 사람들은 모두 허리띠를 졸라매던 시절이었지요. 아줌마, 거기서 뭘 하는 거요? 시장 입구에 생선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고 앞치마는 생선 비늘로 번들거렸습니다. 국밥 팔려고요. 제 목소리는 마른 바람처럼 가늘었습니다. 그러자 아주머니는 껄껄 웃었습니다. 부잣집 며느리가 국밥을 판다고? 그 손으로 어떻게 시장 국밥을 끓인다고? 제 손을 보니 정말 하얗고 깨끗했습니다. 시집살이 할 때도 손은 늘 고왔으니까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양은 솥을 만지는 순간 뜨거운 통증이 전해졌습니다. 첫 화상의 기억입니다. 아이고, 손대었네. 조심해야지. 생선 아주머니는 얼음을 한 덩어리 건네줬습니다. 차가운 얼음이 대인 살에 닿자 시원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어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셋째가 주워온 양은 솥을 닦으며 또 한 번 중얼거렸습니다. 해야만 해요. 처음 끓인 국밥은 형편없었습니다. 무는 너무 질겨 씹을 수 없었고 고기는 너무 질겨 국물에 맛을 내지 못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소금을 너무 많이 넣어 짤기까지 했지요. 그날은 손님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두 딸들은 학교를 마치고 돌아와 제 앞에 앉았습니다. 셋째는 국밥 냄새를 맡으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엄마, 이거 먹어도 돼요? 아이들은 그 짠 국밥을 한 그릇씩 비웠습니다. 단 한마디 불평도 없이 말이죠. 첫째는 심지어 엄마 국밥이 최고예요라며
엄지손가락을 세웠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이제 울 시간조차 없다는 것을요. 울음 대신 국물을 더 끓여야 했습니다. 둘째 날도 셋째 날도 손님은 없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그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딸 셋의 남편 없이 어떻게 살려고. 종갓집 며느리라더니 쫓겨났나 봐. 불쌍해라. 저 손으로 어떻게 국밥을. 귓가에 들리는 소리들이 칼보다 날카로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침묵했습니다. 내 딸들을 위해 국밥을 더 맛있게 끓이는 법을 연구하는데 모든 정신을 쏟았습니다. 넷째 날 아침 시장 입구에서 웬 할아버지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낡은 중절모에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었습니다. 세댁, 국밥 한 그릇 주시겠소? 첫 손님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국밥을 한 그릇 떠드렸습니다. 소금도 적당히, 무는 충분히 익히고 고기도 부드럽게 삶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국물에서 눈물 맛이 나는구먼.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국물에 눈물을 떨어뜨린 적은 없었거든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드셨습니다. 세댁, 국밥은 그냥 끓이는 게 아니야. 정성으로 끓이는 거야. 이 국물의 세댁에 젊은 어머니의 정성이 드러나 있구먼. 할아버지는 그릇을 비우고 돈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짚고 일어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일도 올 테니 국밥 끓여놓게. 그 말 한마디가 제 삶을 바꿨습니다. 다음 날부터 손님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시장 상인들도 점심시간에 한 그릇씩 먹으러 왔습니다. 아주머니, 국밥 맛있네요. 내일도 올게요. 아이고, 무가 정말 부드럽네. 비법이 뭐예요? 이 시래기는 어디서 구했어? 씹는 맛이 좋네. 국밥 맛에 대한 칭찬은 많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것은 질문이었습니다. 남편은 어디 있어요? 애들 아빠는 왜 안 보이나? 혼자서 어떻게 장사하고 애들 키워요? 그런 질문들에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소 지으며 국밥을 더 맛있게 끓이는데 집중했지요. 어느 날 국민학교 선생님이 가장 방문을 찾아오셨습니다. 첫째 선희의 담임 선생님이셨죠. 선희 어머니. 선희가 학교에서 공부를 아주 잘해요. 선생님은 국밥을 드시면서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도시락을 안 싸와서요. 다른 아이들이 좀 놀린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시간이 없어 도시락을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던 거지요. 아침부터 국밥을 끓이다 보면 아이들 도시락은 뒷전이 되곤 했으니까요.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꼭. 교장 선생님은 손을 저으셨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선희가 대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제 장문 시간에 우리 엄마의 국밥이란 글을 썼는데 전교생이 다 울었답니다. 선생님은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주셨습니다. 선희의 글씨체로 쓰인 장문이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국밥 장수입니다. 엄마의 국밥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엄마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국밥을 끓입니다. 손에 물집이 생겨도 연탄불이 뜨거워도 엄마는 울지 않아요. 다른 애들은 엄마가 국밥 장수라고 놀리지만 전 자랑스러워요. 우리 엄마의 국밥에는 마법이 있거든요. 먹으면 배고픔이 사라지고 슬픔도 사라져요. 커서 저도 엄마처럼 누군가에게 따뜻한 국밥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 장학금 받을 만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추천해 보겠습니다. 그날 밤 딸들이 잠든 후 양은솥 앞에 앉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눈물 대신 국물을 더 진하게 끓이자고
원망 대신 양지머리를 더 푹 고안해자고 손바닥의 물집은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제 딸들이 국밥집 딸내미라는 소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했습니다. 우리 국밥집이 최고라는 소리를 듣게 해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국밥 준비를 했습니다. 따뜻한 물로 얼굴을 씻고 긴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비록 낡은 앞치마를 둘렀지만 마음만은 가장 반듯한 어머니였습니다. 할머니, 무 좀 싸게 주세요. 아저씨, 이 소고기 좀 더 살 점 많은 걸로 주세요. 저는 이제 시장 상인들에게 당당히 말을 걸 수 있게 되었고, 그들도 조금씩 저를 알아보며 가끔은 좀 더 싼 값에 재료를 내주기도 했습니다. 오후 늦게 낯선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검은 정장에 선글라스를 쓴 그는 국밥 한 그릇을 시켰습니다. 김춘자 씨 맞죠? 놀랐습니다. 제 이름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는 천천히 국밥을 먹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성북동에서 왔습니다. 시어머님께서 손녀들이 보고 싶다고 하시네요.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시댁에서 사람을 보냈다니 그곳을 떠난 지 2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전할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세요.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양은 솥이 끓 듯 제 안에서도 뭔가가 끓고 있었으니까요. 분노가 아닌 단단한 결이었습니다. 남자는 말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봉투 하나를 놓고 갔습니다. 열어보니 돈이 아니라 사진 3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딸들의 어릴 적 사진이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시어머니도. 그럼에도 저는 사진을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아직은 돌아갈 수 없었으니까요. 제 자존심보다 딸들의 미래가 더 중요했으니까요. 그날 밤 양은 솥으로 국물을 더 진하게 끓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내 딸들은 절대 무릎 꿇지 않을 거야. 절대로. 국물이 끓는 소리가 마치 제 심장 소리 같았습니다. 이제 저는 국밥집 주인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닌 세 딸의 어머니이자 광장시장 국밥집 주인이었습니다. 1977년 겨울 그 애는 유난히도 춥다고들 했습니다. 연탄값이 올라 2장 피우던 걸 1장으로 줄이던 시절 광장시장 구석 국밥집에 굴뚝에서만은 하얀 연기가 쉬지 않고 피어올랐습니다. 아줌마, 이 추위에 어쩜 이리 일찍 나와요? 새벽 5시 야채 좌판을 정리하던 배추 아저씨의 인사에 저는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웃음 뒤에 숨은 피로감은 아무도 몰랐지요. 딸들은 아직 이불 속에서 뒤척이고 있을 시간. 저는 벌써 양은 솥에 물을 올리고 물을 썰고 시래기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오늘은 손님이 왜 이리 많은 거요? 복 터진 거 아니야? 육개장 파는 강씨 아주머니가 농담을 던졌습니다. 그 말에도 저는 웃기만 했습니다. 이젠 제법 손님이 늘어 하루에 양은 솥 3개는 비울 정도였으니까요. 어제는 몇 그릇 팔았어? 쉬, 물어보면 안 돼. 저 집은 매일 장부 적어. 네, 저는 매일 밤 장부를 적었습니다. 국밥 한 그릇에 200원, 공깃밥 하나는 30원이었습니다. 하루벌이가 2만 원을 넘는 날도 있었지요. 그럴 때면 딸들에게 학용품을 사줄 수 있었지요. 엄마, 나 연필 깎는 칼 하나만 사주면 안 돼? 엄마, 동무들은 다 빨간 장갑 있는데. 엄마, 참고서 한 권만. 세 딸의 소원은 늘 작았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아팠지요. 아이들은 이미 자라면서 엄마에게 부담 주지 않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동네 반상의 날이었습니다. 통장님 댁에 모인 아주머니들 사이로 저는 조용히 구석에 앉았습니다. 이번에 수도세가 또 올랐다네. 한 가구당 400원씩 더 걷기로 했어.
통장님의 말에 한숨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저기 김춘자 씨는 어떻게 할 거요? 딸 셋에 혼자서. 말을 건 것은 쌀가게 최 씨 아주머니였습니다. 갑자기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일주일만 더 일찍 일어나면 될 것 같아요. 제 대답에 반상회장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애비도 없는 집에서 어떻게 세계지배를 키운다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묵했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지만 침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평소보다 세게 양은솥을 닦았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빨갛게 부어올랐지만 계속 닦았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말을 지우듯이 말입니다. 다음 날은 첫째 선희의 중간고사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아이는 국밥집에 달려와 시험지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1등이야. 국어 100점, 산수 98점. 모든 과목이 90점이 넘었습니다. 선희의 눈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딸, 정말 대단하다. 저는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런데 선희의 얼굴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근데 엄마, 담임 선생님이 학부모 면담하자고 하셨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국밥집을 비울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라도 문을 닫으면 단골 손님들이 떨어질 테고, 그럼 수입도 줄어들 테니까요. 엄마가 꼭 갈게. 그날 저녁 양은솥을 일찍 내려놓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첫째의 교실 앞에 서자 과거의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저도 한때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글 읽히면 팔자 사나워진다며 고등학교도 보내주지 않으셨던 부모님. 아, 선희 어머니 오셨네요. 들어오세요. 선생님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교실 안에는 다른 학부모들도 있었습니다. 모두 단정한 옷차림이었고 손은 하얗고 깨끗했습니다. 선희가 정말 우수한 학생이에요. 특히 작문 실력이 탁월해서 교내 100일장에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의 칭찬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다른 학부모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국밥집 딸내미라는 속삭임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감사합니다만 100일장은 어떤. 제 손은 거칠었습니다. 양은솥을 닦고 물을 써는 손이었습니다. 그 손으로 연필을 쥐고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어색했습니다. 그때 옆자리 학부모가 작게 말했습니다. 저기, 남편은 왜 안 오셨어요? 보통 이런 건 아버지가. 말을 끝맺기도 전에 선생님이 끊었습니다. 선희는 정말 특별한 아이예요. 어머니께서 잘 키우신 덕분이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혼자 걸었습니다. 아이 학교 오는데 따로 신을 좋은 신발조차 없었습니다. 검정 고무신은 소리 없이 아스팔트를 밟았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제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나도 공부하고 싶었는데 입 밖으로 새어나온 중얼거림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 딸들은 반드시 공부해야 한다고, 대학도 가야 한다고, 저처럼 되지 않아야 한다고. 그날 밤 또다시 장부 앞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국밥 매출만이 아니라 선희 대학 저금통이라는 항목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매일 벌이의 10%를 그곳에 적어 넣기로 했습니다. 엄마, 뭐해요? 둘째 지선이가 졸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너희들 미래를 적고 있어. 아이는 이해하지 못했겠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곤 옆에 앉아 장부를 구경했습니다. 엄마, 나도 나중에 장사할 거예요? 그 질문에 제 손이 멈췄습니다. 둘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너희들은 하고 싶은 것 다 하면 돼.
아이는 제 팔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근데 엄마처럼 국밥 끓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엄마 국밥은 세상에서 제일 맛있으니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 딸들은 꼭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해줄 거야. 1978년 봄, 광장시장 국밥집은 이제 제법 소문이 났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줄을 서는 손님도 생겼고, 저는 이제 도우미 아주머니 한 분을 고용할 만큼 되었습니다. 춘자 씨, 오늘은 일찍 들어가. 애들 학교 참관 있다며? 도우미 김 씨 아주머니의 말에 감사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는 가끔 일찍 마감하고 아이들 학교 행사에도 참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날 오후 시장을 나서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춘자 씨? 돌아보니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성북동 시절 옆집에 살던 최 씨 아주머니였습니다. 아이고, 정말 춘자 씨 맞네. 지금 어떻게 지내? 그분은 저를 찬찬히 살펴보셨습니다. 제 손, 제 앞치마, 제 검정 고무신까지. 소문 들었어. 국밥집 한다고. 딸들은 잘 크고 있어?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날 정말 미안했어. 아무 말도 못하고 누구 하나 나서서 말리지도 못하고. 최 씨 아주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제야 조금 마음이 풀렸습니다. 괜찮아요. 저희는 잘 지내고 있어요. 아주머니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근데 알아? 그 집 요새 말이 많아. 아들이 사업에 손을 대서 큰 빚을 졌다더라. 시아버님도 많이 편찮으시고. 가슴 한켠이 쿡 쑤셔왔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남편 소식은 들어? 정말 이혼까지 했다는 소문이 맞아? 그 질문에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긴 했지만 그 후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 후로 단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었습니다. 몇 번 시댁에서 사람이 왔지만 그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줌마, 전 이만 가볼게요. 아이들이 기다려요. 최 씨 아주머니는 안쓰러운 눈길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춘자야, 정말 대단하다. 넌 정말 대단해. 그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초여름 바람이 제 머리카락을 흐트렸습니다. 어둑해진 하늘에 별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국밥집 앞에 도착하니 세 딸이 마당에 앉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시험 준비를, 둘째는 산수 문제를, 셋째는 한글 공부를 하고 있었지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는 소리 없이 그들 뒤에 섰습니다. 제 그림자가 아이들을 덮었고 셋째가 먼저 알아챘습니다. 엄마다. 아이들이 달려와 안겼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었다는 것을. 제 침묵이 이 세 아이들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 제가 물었습니다. 셋째가 신이 나서 외쳤습니다. 국밥. 엄마 국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그날 밤 양은 솥에 국물을 끓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적어도 이제 누구에게도 무릎 꿇지 않을 힘이 생겼다고. 그 힘은 바로 이 세 딸이라고. 불씨가 환하게 타오르며 양은 손 밑을 데웠습니다. 마치 제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희망처럼 말입니다. 엄마, 나 대학 갈래요. 1980년 가을, 셋째 아선이가 국밥집 안에서 불쑥 말했습니다. 이제 국민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옷깃에는 항상 애국조 배지가 반짝였지요. 그래, 가야지. 우리 아선이는 꼭 대학 가야지. 저는 국자로 국물을 젓다 말고 대답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가을 하늘이 높고 푸르렀습니다.
라디오에서는 김추자애님은 먼 곳에가 흘러나오고 있었지요. 선생님이 그러는데 요즘은 여자도 대학 많이 간대요. 그리고 여학생 특별장학금도 있대요. 아선이는 신문지로 만든 공책에 열심히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그 종이는 제가 국밥 포장할 때 쓰고 남은 것들이었습니다. 아이는 그걸 모아 풀로 붙여 공책을 만들었지요. 우리 딸들은 다 대학 보낼 거야. 걱정 마. 대답은 쉬웠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첫째 선이는 중학생이 되어 제법 의젓해졌고 둘째 지선이는 내년이면 국민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곧 대학 학비가 필요할 때가 올 테고 지금 버는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날 밤 셋째가 잠든 후 녹슨 철제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대학 저금통이라고 적힌 봉투가 있었습니다. 조금씩 모은 돈이었지만 대학 등록금의 절반도 안 되는 액수였습니다. 어떡하지? 걱정하는데 첫째 선이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이미 어른의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내 장학금 받을 수 있어. 걱정 마. 그 아이는 엄마의 마음을 읽는 듯 했습니다. 선이는 학교에서 항상 1등을 놓치지 않았고 장문대회에서도 여러 번 상을 탔습니다. 나 서울대 갈 거야. 법대. 선이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법대라.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곳. 아마도 그 아이는 엄마의 무릎 꿇었던 기억을 지우고 싶었나 봅니다. 그럼 나는 의대 갈래. 갑자기 둘째 지선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언제 와서 듣고 있었는지 잠옷 차림으로 문간에 서 있었습니다. 왜 의대야? 제가 물었습니다. 지선이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아픈 사람 고쳐주려고. 엄마 손 대었을 때 약도 발라주고. 세 딸들의 꿈이 이렇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마치 국밥 속 무처럼 하루하루 익어가고 있었지요. 다음 날 아침 여느 때처럼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부엌에 이미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첫째 선이가 양은 솥에 물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선이야, 왜 벌써 일어났어? 아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좀 도와주려고요. 이제 저도 할 수 있어요. 가슴이 찡했습니다. 큰아이는 이미 어른의 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손끝은 참고서를 넘기다 종이에 베인 자국이 있었고 손바닥은 양은 솥을 닦아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공부해야지. 학교 가기 전에 공부하는 시간이잖아. 선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공부는 학교에서 해요. 집에선 엄마 도와야죠.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일찍 어른이 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원치 않았던 방향으로요. 오늘부터 엄마 혼자 할게. 너희들은 공부에만 집중해. 세 딸은 반대했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그날부터 딸들의 도움을 거절했습니다. 비록 더 힘들었지만 그것이 제가 엄마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이었으니까요. 그해 겨울, 큰 눈이 내렸습니다. 도로는 꽁꽁 얼었고 연탄길은 더 미끄러웠습니다. 그날 아침 연탄 10장을 지고 언덕을 오르다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깨지고 손목이 접질렸습니다. 큰일 났네. 이러다 장사 못하겠어. 이웃 할머니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루라도 가게 문을 닫으면 손님들은 다른 집으로 갈 테고 그럼 수입이 끊길 테니까요. 그날 저녁 세 딸이 학교에서 돌아와 저를 발견했습니다. 붕대감은 손과 다리를 보고 놀란 표정이었지요. 엄마, 왜 그랬어요? 왜 혼자서? 첫째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 아이는 가방을 내던지고 곧장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양은 솥을 꺼내고 물을 썰기 시작했습니다. 내일부터 내가 할게요. 학교 끝나고 반대할 기운이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렇게 첫째는 학교 끝나고 국밥집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은 처음엔 놀라다가 이내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선이가 벌써 이렇게 컸나? 국물 맛이 어머니랑 똑같네. 공부도 잘한다면서? 대단하다, 대단해. 그러던 어느 날 첫째가 하교길에 작은 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포장지로 쌓인 그것을 저에게 건넸습니다. 엄마, 이거 첫 월급으로 샀어요. 월급이라니. 아이가 학교 방과 후에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았습니다. 동네 문방구에서 책 정리를 도와주고 받은 돈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포장을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반짝이는 새 연탄 집게가 있었습니다. 엄마 손 잡고 되잖아요. 이제 이거 써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딸의 첫 월급으로 산 연탄 집게를 꼭 쥐고 있는데 마치 보물을 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우리 딸. 그 연탄 집게는 국밥집 벽에 걸어두었습니다. 매일 보면서 힘을 내기 위해서였지요. 학교 선생님이 국밥집을 찾아오신 것은 그로부터 얼마 후였습니다. 첫눈이 살짝 내리던 날이었지요. 선이 어머니 맞으시죠? 잠시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불안했습니다. 첫째 선이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싶어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우리 선이가 전국 장문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장관상이에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장관상이라니. 주제가 내 인생의 등대였는데 선이가 어머니에 대해 썼더군요. 국밥 끓이는 어머니의 손이라는 제목으로요. 선생님은 복사본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첫 문장부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나의 어머니는 국밥을 끓이신다. 그 국물에는 세상의 모든 슬픔과 기쁨이 녹아있다. 어머니의 손은 거칠지만 그 손이 만든 국밥은 세상에서 가장 부드럽다. 글을 다 읽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렸으니까요. 선생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 상으로 선이는 특별장학생 추천을 받게 됩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학비 걱정은 없을 거예요. 그날 밤 가게 문을 일찍 닫고 세 딸과 함께 삼겹살을 구워 먹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에게 삼겹살은 명절에나 먹는 귀한 음식이었지요. 우리 선이 정말 자랑스러워. 고기를 굽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제 첫째의 대학 진학 때까지 돈을 모으면 어느 정도 해결된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둘째, 셋째는 걱정 마세요, 엄마. 둘째 지선이가 제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말했습니다. 저도 장학금 받을 거예요. 그리고 지선이는 교복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이거 봐요. 제가 계산해 봤어요. 셋째까지 다 대학 보내려면 얼마나 더 벌어야 하는지. 12살 아이가 이미 가계부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메모지에는 빼곡한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국밥 한 그릇, 하루 매출, 월 수입.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아이들은 이미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무릎 꿇었던 그 순간부터 아이들은 어른이 되기로 결심했던 것 같았습니다. 자, 이제 고기 다 익었어요. 많이 드세요, 엄마. 셋째 아선이가 젓가락으로 고기를 제 그릇에 담아주었습니다. 9살 아이의 손길이 이미 친정 어머니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1980년의 겨울, 저는 비로소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첫눈처럼 소리 없이 내려앉은 희망이었습니다. 그날 밤 양은 솥을 닦으며 저는 문득 웃음을 지었습니다. 세 딸이 각자의 꿈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기 때문입니다. 법대, 의대, 그리고 아직 정하지 못한 셋째의 미래까지. 우리 딸들은 반드시 내 손으로 키울 거야. 열심히 살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일했습니다.
큰아이가 벌써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지요. 어느 날과 같은 평범한 저녁, 아이들과 늦은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 누구일까 싶어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춘자 씨, 나예요.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8년 만에 들어보는 그 목소리는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단단해진 마음이었으니까요. 어머님이 많이 편찮으세요. 병원에 계십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바깥에서는 눈이 더 거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가에 선 제 모습이 유리창에 비쳤습니다. 그 얼굴은 이미 시댁에서 쫓겨난 28살 새댁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세 딸을 키우며 국밥집을 일군 32살의 여인의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무슨 전화예요? 첫째 선희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진실을 말했습니다. 친할머니가 많이 편찮으시대. 새 아이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더니 첫째가 입을 열었습니다. 가봐야 하지 않을까요? 가슴이 찡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인데도 아이들은 이미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내일 가볼게. 그날 밤 오랜만에 꿈을 꾸었습니다. 성북동 그 집 대문 앞에 무릎 꿇었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세 딸이 제 곁에 서 있었고 그들은 당당했습니다.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꿈에서 깨어나자 이상하게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담담한 용기였습니다. 이제 저는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눈이 내리는 아침, 저는 국밥집 문을 닫고 성북동으로 향했습니다. 1984년 1월의 공기는 얼음장같이 차가웠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70년대 중반에 지어진 시멘트 건물이 회색 하늘 아래 더욱 음침해 보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병실로 향하는 복도는 길고 좁았습니다. 흰 형광등이 깜빡이며 매 발걸음마다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병실 문 앞에 서자 심장이 주먹만해졌습니다. 문을 열기 전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더는 무릎 꿇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누구세요? 문을 열자 낯선 여자가 물었습니다. 아마도 간병인이거나 다른 친척인 듯 했습니다. 옆에는 시아버지가 앉아 계셨습니다. 8년 만에 뵙는 시아버지의 머리카락은 완전히 하얗게 변해 있었고 그 등은 한없이 구부정했습니다. 저예요. 시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보셨습니다. 그분의 눈에는 놀라움과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왔구나. 단 한마디였지만 그 목소리에는 여러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드리고 병상으로 다가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백발이 된 채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 계셨습니다. 한때 저를 내쫓던 그 위험 있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새의 뼈처럼 여위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 목소리에 그분의 눈꺼풀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입술이 떨리더니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국밥. 놀랐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춘자예요. 알아보시겠어요? 시어머니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그분의 눈동자는 흐릿했지만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국밥 한 그릇만. 간호사가 들어와 시어머니의 맥박을 체크했습니다. 폐렴이 심해서 음식을 거의 못 드시는데 어제부터 계속 국밥을 찾으세요. 혹시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서였습니다. 시어머니 옆에 앉아 그분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한때 저를 무시하고 내쫓던 그 손은 이제 앙상한 나뭇가지 같았습니다. 의사가 들어와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많이 위험하십니다. 폐에 물이 차고 의식도 자주 흐려지세요. 가족들 모두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병실을 나오는데 시아버지가 따라 나오셨습니다. 복도에 서서 그분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춘자야, 미안하다.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난 8년간 단 한 번도 사과를 기대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갑자기 들으니 오히려 당황스러웠습니다. 아이들은 잘 크고 있니? 네. 다들 건강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요. 시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국밥집 잘 되나 보더라. 그분이 어떻게 알고 계신지 의아했습니다. 마치 제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시아버지는 말을 이으셨습니다. 내 소식 가끔 들었다. 글쎄, 동네 사람들이 다들 내 국밥 맛있다고 소문이 자자하더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말이다.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가 큰일 났다. 공기가 더 차가워진 것 같았습니다. 아들놈이 사업한다고 집까지 담보 잡히더니 이제 빚쟁이들이 들이닥치고 병원비도 없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 그리고 그로 인한 집안의 몰락. 제가 쫓겨난 동안에 시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제가 도울 일이 있을까요?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오는 순간 저도 놀랐습니다. 하지만 미워해야 할 이유가 있음에도 미워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도 결국은 사람이니까요. 시아버지는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고맙다. 하지만 내가 어떻게, 넌 애들 셋에 말끝을 흐리셨습니다. 그때 병실에서 간호사가 급하게 나왔습니다. 어르신, 빨리 들어오세요.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지셨어요. 우리는 급히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시어머니의 호흡이 가빠지고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의사가 달려와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1시간 후 위기는 가까스로 넘겼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병실 밖으로 나오는데 복도 끝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8년 만에 보는 그의 모습은 너무 달라져 있었습니다. 검은 머리카락 사이로 하얀 새치가 보였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춘자, 그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낡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양복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왔구나. 눈을 마주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의 눈에는 부끄러움과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시다고 해서 고마워. 와줘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말없이 병실로 향하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 그러나 정작 제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곁에 없었던 사람. 병원을 나와 버스를 기다리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시댁의 육촌 도련님이었습니다. 그분은 당시 제가 쫓겨날 때 유일하게 말리려 했던 분이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그분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네, 그럭저럭요. 들었어요. 국밥집 한다고. 얼마나 대단한지. 그분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은 형수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눈이 내리는 정류장 아래 그분은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형수님을 그렇게 내보낸 건 사실 큰어머님의 뜻만은 아니었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이. 그러니까 이미 다른 여자가 있었거든요. 아들을 낳아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세상이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핑계를 만든 거예요. 딸만 셋이라는. 버스가 도착했지만 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도련님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여자도 떠났어요. 빚더미에 앉으니까. 형님이 이젠 정말 혼자예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8년간 품어온 원망과 상처가 한순간에 다시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형수님, 화나시죠? 당연해요. 하지만 도련님은 주머니에서 낡은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이건 큰어머님이 쓰신 편지예요. 형수님에게 전해달라고. 작년부터 계속 부탁하셨는데 용기가 없어서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봉투에는 춘자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읽어보세요. 큰어머님은 많이 후회하고 계세요. 버스는 떠났고 저는 여전히 정류장에 서 있었습니다. 편지를 열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눈은 계속 내렸고 가슴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국밥집에 도착하니 김씨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이구, 춘자야. 큰일 났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이들이요? 아니, 아이들은 괜찮아. 근데 아까 사람들이 왔었어. 양복 입은 사람들이 빚 독촉하러 왔다더라. 놀랐습니다. 제게 무슨 빚이 있단 말입니까? 무슨 소리예요? 그 사람들 말로는 내 남편. 아니, 전 남편 빚이라는데. 이혼하기 전에 내가 보증을 섰다나 아니면 서명을 위조했거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 사람들 명함 두고 갔어. 내일 다시 온대. 명함을 보니 대한금융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전 남편이 제 이름으로 보증서를 위조했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저녁이 되어 딸들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첫째는 내일이면 대학 입시를 위한 모의고사가 있다고 했고, 둘째는 교내 과학경시대회에서 상을 탔다고 자랑했습니다. 셋째는 새 참고서를 사고 싶다고 조르고 있었지요. 아이들의 얼굴을 보니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겨우 안정을 찾아가던 우리 가족인데. 엄마, 할머니는 어떠셨어요? 첫째 선이가 물었습니다. 많이 편찮으셔. 아이들에게 모든 걸 말해야 할지 망설여졌습니다. 시댁의 몰락, 남편의 배신, 그리고 이 빚 문제까지. 할머니가 너희들 보고 싶어 하셨어. 그것만 말했습니다. 아직은 아이들에게 더 큰 짐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한번 가볼까요? 둘째 지선이가 조심스레 제안했습니다. 놀랐습니다. 아이들이 시댁을 방문하고 싶어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가보고 싶어? 셋 딸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힘든 건 알지만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은 봐야 할 것 같아요. 첫째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아이들은 언제 이렇게 성장했을까요? 그날 밤 아이들이 모두 잠든 후 시어머니의 편지를 열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편지지에는 떨리는 글씨체로 적힌 문장들이 있었습니다. 춘자야, 이렇게 편지로나마 용서를 빌 수밖에 없어 부끄럽구나. 나도 한때는 너처럼 시댁에서 홀대받은 며느리였다. 그때의 아픔을 너에게 고스란히 물려준 것 같아 가슴이 아프다. 사실 나도 딸만 셋을 낳았었지. 시아버지 위독하실 때 전처의 아들을 내 소생으로 올린 거였어. 그 아이가 바로 너의 남편이지. 그런데 내가 왜 너에게 그런 아픔을 주었는지 용서해다오.
이제 와서 이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만. 내 딸들 정말 잘 컸다더구나. 한 번만 보고 싶구나. 내가 잘못했다. 정말 잘못했다.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저와 같은 아픔을 겪었다니. 그런데 왜 저에게 같은 아픔을 주셨을까요? 다음 날 아침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일어났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두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오춘자 씨 맞으십니까? 대한금융에서 나왔습니다. 위협적인 태도로 그들은 2천만 원의 빚을 독촉했습니다. 1980년대 초반 2천만 원은 저에게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국밥집을 10년 해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지요. 일주일 안에 갚지 않으면 가게를 압류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저는 양은솥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8년간 일군 국밥집, 딸들의 미래, 그리고 우리의 보금자리까지.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춘자 씨? 병원입니다. 어머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셨어요. 빨리 오세요. 전화를 끊고 우두커니 서 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렸습니다. 첫째 선이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아까 사람들이 왔다던데. 선이의 눈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더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응, 아버지가 진 빚이 있어. 우리 가게가 위험해. 선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부터 가봐요. 이건 내가 알아볼게요. 선이야, 넌 어떻게 해? 엄마, 난 법대 갈 거라고 했잖아요. 이미 민법 공부 시작했어요. 불법 보증은 효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18소녀의 눈에는 어른의 결단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셋이서 의논했어요. 엄마가 쓰러지면 안 돼요. 엄마는 우리의 전부니까.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제가 딸들을 키운 게 아니라 딸들이 저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시장 골목을 나서는데 맞은편에서 도련님이 급히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형수님, 큰일 났어요. 큰어머님이. 말을 끝맺기도 전에 저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흩날리는 눈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딸만 셋을 낳았다고. 그래서 쫓겨났지만 버스가 병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급히 내리려는데 발이 미끄러져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팔을 잡아주었습니다. 조심해. 남편이었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위독하세요. 말없이 병원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병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시어머니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힘겹게 숨을 쉬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침대 옆에 다가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갑고 가벼웠습니다. 희미한 목소리로 시어머니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 말을 잇지 못하고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쥐셨습니다. 그리고는 무언가를 건네주려 하셨습니다. 그것은 작은 유기 그릇이었습니다. 성북동에서 제가 사용하던 바로 그 국밥 그릇. 이걸 내게 주려고 간직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심장 모니터의 소리가 단조로워지고 방 안에 정막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시어머니의 임종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유기 그릇을 쥔 채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닫혔던 문이 열리고 새로운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세 딸이 있고 그들이 저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유기 그릇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그릇에 담긴 것은 국밥만이 아니었구나. 용서와 화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었구나. 그의 1월, 시어머니의 장례식은 조용했습니다. 옛 종갓집의 위엄은 사라지고 가난한 상주들만 남은 초라한 장례식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빈소에서 계속 눈물을 흘리셨고 남편은 말없이 술만 마셨습니다. 저는 딸 셋을 데리고 조문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 보는 친척들 앞에서 조용히 절을 올렸습니다. 친척들은 놀란 눈으로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저게 춘자 딸들이냐? 어쩜 저리 반듯하게 컸나? 딸내미들이 국밥집 딸마저? 중학생이 벌써 저렇게 예쁘고. 수군거림이 들렸지만 아이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아이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시아버지가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춘자야, 잠깐만. 복도 끝에서 시아버지는 낡은 나무 상자를 들고 계셨습니다. 그 상자를 제게 건네셨습니다. 내 어머니가 계속 이거 널 주라고 했어. 상자를 열어보니 낡은 한복 한 벌과 작은 금반지, 그리고 누렇게 변색된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내가 시집 올 때 입었던 한복이야. 어머니가 내가 쫓겨난 후에도 계속 간직했더라.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옷을 보관하고 계셨다니. 그리고 이건 내가 써온 재산 명세서다. 종이를 보니 집 문서와 땅 문서, 그리고 빚 내역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집은 내 남편이 진 빚 때문에 모두 경매에 넘어갈 거야. 성북동 집도 다 없어질 거야.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내 이름으로 된 빚은 내가 보증선적이 없으면 효력이 없을 수도 있어. 내 딸이 그걸 알아보고 있다고 하더구나. 놀랐습니다. 첫째가 이미 시아버지와 연락했던 모양입니다. 춘자야, 미안하다. 내가 너무 무심했어. 시아버지가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한때 위엄 넘치던 그분이 이제는 한없이 작아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새 딸과 함께 눈 쌓인 길을 걸었습니다. 내리는 눈은 우리의 발자국을 금세 지워버렸습니다. 엄마, 첫째 선이가 불렀습니다. 그 사람들이 또 왔었어요. 빛 독촉하는 사람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미 변호사 사무실에 물어봤어요. 엄마 서명 없이 진 빚은 효력이 없대요. 증거만 있으면. 17소녀의 눈에는 어른의 결단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이야, 너는 공부에만 집중해. 이건 엄마가. 안 돼요, 엄마. 우리가 도울 거예요. 둘째 지선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다 컸어요. 엄마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에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언제부터 이 아이들이 이렇게 든든한 기둥이 되었는지. 국밥집에 도착하니 문 앞에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 남편이었습니다. 춘자야. 그는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딸들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들어갈게요, 엄마. 첫째가 말하며 동생들을 데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제 앞에는 전 남편만 남았습니다. 할 말이 뭐야?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는 흔들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성북동에서 제가 무릎 꿇었던 그 자세 그대로였습니다. 나 때문에 내가 모든 걸 잃었는데 그런데도 어머니 임종을 지켜줘서 눈앞의 광경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때 저를 버렸던 그 사람이 이제는 제 앞에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일어나.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무릎 꿇지 마. 그건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해.
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난 정말 형편없는 남편이었어. 그래, 넌 나쁜 남편이었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더는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나간 일이야. 이제 중요한 건 딸들이야. 여전히 사랑이 남아 있었는지 미움뿐이었는지 저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 춘자야, 나도 도울게. 빚 문제, 내가 해결할게. 그의 말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그가 또 다른 실수를 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네. 인감증명서가 있어. 내 이름으로 위조된 서명. 그걸 증명할 수 있어. 남편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의지가 보였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딸들에게 더 이상 상처 주지 마.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가 가지고 있던 마지막 돈이야. 많진 않지만 봉투 안에는 현금 50만 원이 있었습니다. 1980년대 초반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고마워. 하지만 돈보다는 딸들에게 아버지가 되어줘. 그날 밤 남편은 국밥집 옆 작은 방에서 묵었습니다. 딸들은 처음엔 아버지를 경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오춘자 씨, 기한이 지났습니다. 이제 가게를 압류하겠습니다. 그때 남편이 나섰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오춘자 씨 남편입니다. 이 빚은 불법입니다. 남편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인감증명서와 위조된 서명이 든 서류들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다른 사람을 시켜 위조한 겁니다. 제 아내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만약 계속 독촉하신다면 이 증거를 가지고 경찰에 고발하겠습니다. 검은 양복의 사람들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이내 물러났습니다. 일주일 안에 확인하겠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틀리다면 그들이 떠난 후 저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런 짓을? 그때는 다른 여자가 있었어. 아들을 낳아줄 거라고 했는데 그래서 내 이름으로 돈을 빌렸던 거야. 솔직한 고백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으니까요. 어쨌든 고마워. 딸들은 학교에 가고 저는 국밥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물을 썰고 연탄을 갈았습니다. 위태로운 화해의 시작이었습니다. 1년 후 시장에서 웬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나이 지긋한 할머니는 천천히 국밥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춘자 아가 있소? 낯선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 보는 할머니였습니다. 제가 춘자입니다만. 할머니는 저를 유심히 살펴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어머니 친구였어. 옛날에 내 엄마가 시집 올 때 함께했던. 깜짝 놀랐습니다. 저의 친정 어머니는 제가 10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의 친구를 만나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어머니 친구분이세요? 어떻게? 내 어머니가 살아계셨으면 지금쯤 널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을까. 딸 셋 키우며 여기까지 왔으니. 할머니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머니가 늘 그러셨어. 우리 춘자는 뭐든 할 수 있는 아이라고. 내 이름 춘자가 봄의 아이라는 뜻이잖니.
내 어머니가 널 낳고 지은 이름이야.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10살 때 돌아가신 어머니, 그리고 시집간 후로는 친정과도 멀어진 저였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내 어머니가 남긴 거야. 내가 시집갈 때 주려고 했던 것인데 그때 주지 못했어. 국밥 비법. 내 어머니가 직접 쓴 거야. 내 국밥이 그렇게 맛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아마 어머니의 손맛을 닮았나 보구나. 왜 이제서야?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널 찾았지. 시집간 후에도 찾았단다. 하지만 시댁에서 거절했어. 이젠 우리 집 사람이니 상관 말라고. 성북동에서 쫓겨났다는 소식도 뒤늦게 들었고 이제야 겨우 널 찾았구나, 춘자야. 요리책을 펼쳐보니 어머니의 필체로 빼곡히 적힌 조리법들이 있었습니다. 무국, 소고기국, 그리고 맨 마지막 페이지에는 춘자에게라고 적힌 짧은 편지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나는 내가 훌륭한 어머니가 될 것을 안다. 내 손맛은 나보다 더 좋을 테니 이 책은 그저 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일 뿐이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굴하지 마라. 너는 봄처럼 언제나 새로 피어날 수 있는 아이니까.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10살 때 잃은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내 어머니는 널 늘 지켜보고 있을 거야. 그리고 지금 내 딸들처럼 반듯한 아이들을 키운 너를 보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실까. 그날 저녁 국밥집은 특별한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할머니는 동네 노인들을 모셔왔고 남편은 처음으로 가게 일을 도왔습니다. 딸들은 학교에서 돌아와 반찬을 나르고 그릇을 닦았습니다. 이 국밥 정말 맛있구먼. 내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맛이야. 할아버지 한 분이 감탄하셨습니다. 손님들 사이로 웃음소리가 퍼졌고 가게는 활기찼습니다. 문득 시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그분도 이런 모습을 보고 싶어 하셨을까요? 유기그릇을 손에 쥐고 돌아가시기 전 그분의 눈에는 어떤 마음이 담겨 있었을까요? 갑자기 문이 열리고 시아버지가 들어오셨습니다. 모두가 놀란 눈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그분은 조용히 구석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국밥 한 그릇만 주게.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국밥 한 그릇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제게 남긴 바로 그 유기그릇에 담았습니다. 시아버지 앞에 국밥을 내려놓자 그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그릇, 어머니가 내게 준 거구나. 네, 마지막에 주셨어요. 시아버지는 천천히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맛있구나. 내 어머니 솜씨를 닮았어. 놀랐습니다. 시아버지가 제 친정 어머니를 알고 계셨다니. 내 어머니, 옛날에 우리 동네 국밥집에서 일하셨지. 내가 젊었을 때 그 집 국밥을 즐겨 먹었단다.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머니가 국밥집에서 일하셨다니. 그때 맛을 잊지 못했어. 그런데 내 국밥이 그 맛과 똑같구나. 시아버지의 고백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어쩌면 그분도 늘 제 국밥을 그리워하셨던 것일까요? 그날 밤 가게를 닫은 후 모두가 함께 둘러앉았습니다. 친정어머니의 친구, 시아버지, 남편, 그리고 세 딸까지. 마치 진짜 가족처럼. 춘자야. 시아버지가 불렀습니다. 그분은 제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어색한 듯 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할 일이 있을까?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한때 저를 내쫓았던 그분이 이제는 도움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국밥 맛있게 드셨으면 됐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랫동안 품어온 원망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춘자야. 어머니 친구분이 다정하게 불렀습니다. 어머니 친구분이라니. 뭐라고 불러야 할지. 제가 머뭇거리자 그분이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그냥 이모라고 불러다오. 내 어머니와 나는 그렇게 가까웠으니까. 이모. 어릴 적 불러봤던 그 호칭이 몇십 년 만에 다시 입에서 나왔습니다. 내 어머니가 늘 하던 말이 있어. 사람은 이름으로 불러줘야 비로소 사람이 된다고. 내가 이제 모두에게 제대로 된 이름을 찾아준 것 같구나. 그 말에 문득 깨달았습니다. 시집살이 내내 저는 야라고 불렸습니다. 이름 없는 며느리였지요. 그리고 쫓겨난 후로는 국밥집 아줌마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모두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춘자라고, 봄의 아이라고. 밤이 깊어갔습니다. 둘러앉은 사람들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국밥 한 그릇으로 시작된 이 기적 같은 화해. 엄마, 첫째 선이가 불렀습니다. 다음 주면 대학 입학 면접이에요. 원서는 이미 넣었지만 면접 준비를 더 해야 해요. 1. 아이의 눈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울대 법대 면접은 언제니? 다음 주 금요일이에요. 그리고 면접 준비는 제가 다 했어요. 도서관에서 법학책도 빌려보고 선배들에게 조언도 구했어요. 감격스러웠습니다. 아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다니. 우리 딸 꼭 합격할 거야. 면접에서도 반드시 빛날 거야. 모두가 선의를 응원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셋째도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의사가 되고 싶다는 둘째,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셋째. 창밖으로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마치 봄의 첫눈처럼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국밥집 창문에 비친 우리 모습이 보였습니다. 모두 함께 둘러앉아 웃고 있는 모습. 이것이 바로 제가 원했던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춘자야. 시아버지가 다시 불렀습니다. 그분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 한마디에 그동안의 아픔이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처럼 새로운 봄이. 2022년 가을 광장시장 안쪽 골목에 46년 전통의 춘자네 국밥집이 있습니다. 가게 입구에는 낡은 전기 간판이 달려 있고 그 아래 1976년부터 끓여온 정성 국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창가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양은솥 앞에 선 젊은 여인과 새 어린 딸의 모습이 담겨 있지요. 이제 제 나이 74살. 세월의 흔적이 제 얼굴에 깊게 새겨졌지만 여전히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국밥을 끓입니다. 할머니, 이제 그만 쉬세요. 제가 할게요. 첫째 선희의 딸 지민이가 손수건으로 제 이마에 땀을 닦아줍니다. 지민이는 이제 26, 우리 국밥집의 셰프가 되었습니다. 괜찮아. 할머니는 이 일이 좋아. 손녀의 도움을 받아 난간에 앉습니다. 창밖으로 고층 빌딩 사이로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풍경이죠.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할머니, 아까 방송국에서 전화 왔어요. 인터뷰 확정됐대요. 지민이가 알려줍니다. 지난달 저희 국밥집이 전통을 잇는 맛의 장인이란 프로그램에 소개되기로 했습니다. 작은 국밥집이 이렇게 유명해진다니 꿈만 같습니다. 손녀가 양은솥에 국물을 끓이는 모습을 보며 생각에 잠깁니다.
세월이 참 빠르게 흘렀습니다. 첫째 선희는 법대에 합격했습니다. 19소녀의 꿈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지요. 손에 든 합격 통지서를 보며 세 딸과 함께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둘째 지선이도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그 아이는 성적 장학금을 받아 학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막내 아선이는 교육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그해 겨울, 저는 처음으로 국밥집을 하루 쉬고 세 딸과 함께 설악산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눈 덮인 산을 오르며 우리는 함께 꿈을 꾸었습니다. 엄마, 성북동에서 무릎 꿇던 날부터 딱 14년이 지났어요. 첫째 선이가 말했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12해. 그 세월이 어떻게 흘렀는지도 모르게 지나갔습니다. 1990년대 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선이는 변호사가 되어 여성 인권을 위한 일을 했고, 지선이는 소아과 의사가 되어 아픈 아이들을 돌봤으며, 아선이는 초등학교 교사가 되어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국밥을 끓였습니다. 할머니, 이거 좀 보세요. 지민이가 제게 태블릿을 건넵니다. 화면에는 우리 국밥집에 대한 블로그 글이 떠 있습니다. 세 딸을 키운 국밥 장인의 이야기. 와, 조회수가 10만 넘었네요. 지민이가 신이 나서 말합니다. 제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다니 부끄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블로그 글 아래 댓글들을 보니 눈물이 핑 돕니다. 저도 어머니가 혼자 저희 남매를 키우셨어요. 이 이야기 보고 울었습니다. 진짜 한국 어머니의 모습이네요. 감동입니다. 오늘 꼭 이 국밥집 가볼게요. 그 맛에 역사가 담겨 있다니. 진심 어린 댓글들에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창밖을 보니 시장 입구에 버스 한 대가 서고 사람들이 내립니다. 관광객들입니다. 이제 저희 국밥집은 광장시장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할머니, 진짜 기집애 셋이 할머니의 복이었네요. 지민이가 웃으며 말합니다. 그 말에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세 딸은 제 인생의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 문득 돌아보면 제 주변에는 풍요로움이 가득합니다. 이제 첫째 선이는 대법관이 되었고, 둘째 지선이는 대학병원 소아과 과장이며, 막내 아선이는 교장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손자 손녀들은 10명. 모두 건강하고 똑똑한 아이들입니다. 그중 둘은 국밥집을 이어받겠다고 합니다. 지민이와 아선이의 아들 준호가 그 주인공이지요. 할머니, 손님들이 오시네요. 지민이의 말에 일어납니다. 첫 손님들이 들어옵니다. 노부부입니다. 아이고, 이게 진짜 그 유명한 춘자네 국밥집이구먼. 텔레비전에서 봤어. 할아버지가 반가워하십니다. 할머니는 벽에 걸린 사진들을 유심히 살펴보십니다. 아이고, 이게 젊었을 때 사장님이세요? 세 딸을 키우셨다면서요? 고개를 끄덕입니다. 할머니는 감탄하며 말씀하십니다. 대단하세요. 우리 시대엔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도 딸만 둘인데 시댁에서 얼마나 구박받았는지 공감의 눈빛을 나눕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온 여성들의 무언의 연대감 같은 것이 느껴집니다. 국밥 2그릇 주세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저는 직접 국자를 들고 국물을 떠옵니다. 시어머니가 남겨주신 유기그릇에 담아 내드립니다. 이 그릇 참 귀한 거네요. 할머니가 알아보십니다. 유기그릇은 이제 낡았지만 여전히 윤기가 흐릅니다. 네, 시어머니가 주신 거예요. 마지막 선물이었죠. 할머니는 그릇을 조심스레 받아들며 물으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오래 국밥집을 하실 수 있었어요? 잠시 생각합니다. 참 긴 세월이었습니다. 사람을 먹이는 일이 제 인생이 됐나 봐요.
딸들 먹이다가 손님들 먹이다가 이제는 손주들 먹이고 있네요. 할머니는 국물을 한 숟가락 드시고는 눈물을 글썽입니다. 맛있네요. 어머니 국밥 맛이 나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어머니의 요리책은 여전히 제 보물입니다. 낡고 누렇게 변한 페이지들에는 세월의 흔적이 스며들어 있지만 그 레시피대로 끓인 국밥은 여전히 많은 이들의 마음을 태웁니다. 오후가 되자 딸들이 하나둘 가게를 찾아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춘잔의 국밥 개업 날이자 제 생일이기도 합니다. 엄마 생신 축하해요. 첫째 선이가 꽃다발을 안겨줍니다. 딸의 얼굴에도 세월의 흔적이 보이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17소녀 그대로입니다. 선이야 고마워. 딸을 껴안으며 생각합니다. 이 아이가 없었다면 저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엄마, 이거 봐요. 둘째 지선이가 손에 책 한 권을 들고 있습니다. 표지에는 국밥으로 세 딸을 키운 어머니의 이야기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뭐야? 우리가 엄마 이야기를 책으로 냈어요. 세 자매가 함께 쓴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책을 펼쳐보니 세 딸이 돌아가며 쓴 글들이 담겨 있습니다. 엄마, 이 책이 벌써 예약만 10,000부가 넘었대요. 셋째 아선이가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그리고 영화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 이야기로 영화를 만들고 싶대요. 어안이 벙벙합니다. 제 이야기가 영화가 된다고요? 말도 안 돼. 믿어야 해요, 엄마. 엄마의 인생은 영화보다 더 드라마틱하잖아요. 딸들이 웃으며 말합니다. 그리고 셋째가 조용히 덧붙입니다. 이 책의 인쇄 전액은 딸만 낳은 어머니들을 위한 장학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어요. 엄마 이름으로요.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이런 날이 올 줄이야. 딸만 셋 낳았다고 버림받은 제가 이제는 다른 어머니들을 돕는 장학재단의 이름이 되다니. 식구들이 모두 모여 작은 생일 파티를 합니다. 딸들, 사위들, 손주들, 그리고 이제는 백발이 되신 시아버지까지. 시아버지는 이제 90이 넘는 고령이지만 여전히 매달 한 번은 국밥을 드시러 오십니다. 춘자야. 시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부르십니다. 고맙다. 내가 없었으면 우리 가문은 진작에 끊겼을 거야. 그 말에 코끝이 찡합니다. 시아버지는 이제 제게 의지하는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종갓집대를 이어야 한다며 저를 내쫓았던 그분이 이제는 제 딸들과 손주들을 가장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국밥집을 도우며 딸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한때의 잘못을 만회하기에는 짧은 시간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는 행복하게 떠났습니다. 세 딸의 손을 잡고 미소 지으며 할머니, 이거 뭐예요? 지민이가 낡은 상자 하나를 들고 옵니다. 국밥집 창고를 정리하다 찾은 것 같습니다. 아, 그거. 상자를 열어보니 오래전 잃어버렸던 제 검정 고무신이 있습니다. 성북동에서 무릎 꿇던 날 진흙에 빠져 잃어버렸던 그 신발. 이걸 어디서 찾았니? 저기 오래된 박스에 있었어요. 포장지에 쌓여 있었는데 할아버지 글씨 같아요. 남편이 언제 이걸 찾아온 걸까요? 신발을 손에 쥐니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오늘은 행복한 날인데. 지민이가 제 등을 토닥입니다. 저는 웃으며 눈물을 닦습니다. 행복해서 우는 거야, 지민아. 그날 밤 모두가 돌아간 후 조용한 국밥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책장을 넘기며 세 딸이 쓴 글들을 읽어봅니다. 어머니의 국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족의 역사였고 어머니의 눈물과 희망이 담긴 그릇이었습니다. 첫째 딸 올림.
환자들에게 약을 처방하기 전 나는 항상 어머니의 국밥을 생각합니다. 약보다 더 강한 치유력이 있던 그 국물처럼 나도 환자들에게 따뜻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랑해요, 둘째 딸 올림. 학생들에게 꿈을 가르칠 때 나는 항상 어머니를 떠올립니다. 딸만 셋이라는 이유로 버림받았지만 결국 세상을 바꾼 여성. 그분의 딸이라는 사실이 내 인생 최고의 자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셋째 올림. 책의 맨 마지막 페이지에는 세 딸이 함께 쓴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국밥 그릇이 얼굴을 때린 그날 세상을 향해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한 그릇의 국밥으로 수많은 이들의 배고픔과 마음의 상처를 달래주셨습니다. 어머니의 국밥에는 마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의 맛입니다. 책을 덮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지만 가슴속은 별빛으로 가득 찬 것 같습니다. 오래된 라디오에서는 이미자의 동백아가씨가 흘러나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셨던 노래지요. 가게 한 구석에 놓인 시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봅니다. 그분도 행복해하고 계실까요? 내일이면 또 새벽 5시에 일어나 국밥을 끓여야 합니다. 수십 년을 단 하루도 거르지 않은 일상이지요. 하지만 이제는 지민이와 준호가 함께합니다. 제 삶이 이어지는 것 같아 마음이 뿌듯합니다. 낡은 앨범을 꺼내 펼쳐봅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세 딸의 성장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첫 교복을 입던 날, 대학 합격 통지서를 들고 환하게 웃던 날, 각자의 직장에 첫 출근하던 날, 그리고 결혼식 날의 모습까지. 시집 가던 날, 세 딸 모두 제게 같은 말을 했습니다. 엄마, 제가 받은 사랑을 이제 다른 이에게 전할게요. 그것이 바로 제가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의 대물림.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옵니다. 어느새 밤이 지나고 새날이 시작되고 있네요. 몸은 피곤하지만 마음은 가볍습니다. 국밥솥 앞에 다시 서서 불을 지핍니다. 첫 국물이 끓기 시작하자 익숙한 향기가 퍼집니다. 그 향기 속에 지난 세월월의 모든 기억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진흙 속에 무릎 꿇었던 날부터 오늘 아침까지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눈물도 많이 흘렸고 웃음도 많이 지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제가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딸만 셋을 낳았다고 버림받은 그날, 저는 오히려 더 넓은 세상을 얻었으니까요. 국밥 한 그릇에 제 인생을 담아 끓이며 오늘도 중얼거립니다. 딸만 낳았다고 버림받은 그날, 나는 세상을 낳았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